제가 이제 강의를 좀 시작을 할 건데요. 왜곡된 양육은 대물림된다라는 질문으로, 이런 제목으로 제가 오늘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이 제목이 좀 너무 무겁죠? 왜곡된 양육은 대물림된다. 이 제목이 좀 너무 무거운데, 사실 제가 이런 제목을 이제 부탁을 받았는데, 저는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소아정신과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아이의 양육에 좀 더 초점을 맞출 수 있으면 좋겠는데 어떤 뭐 저의 그 실력의 한계로 저는 이제 아이의 부모님,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줌을 보고 계시는 많은 부모님들의 어떤 마음을 파악하는 데 초점을 좀 맞추고 싶고요. 이제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내가 양육을 할 때 어떤 것들이 작동을 하는지, 그리고 그 작동하는 것을 내가 어떻게 분간을 하고 또 그런 작동하는 것들이 대체 아이들에게 아이들의 양육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시간을 들여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 스스로를 알아차리자라는 거죠. 원래 뭐 자기는 자기를 알아차리기가 참 힘들거든요. 저도 잘 못하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함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양육 방식은 어떠신가요? 네, 풀어놓고 키우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굉장히 적극적으로, 통제적으로. 제가 지난번 강의할 때 타이거맘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는가 모르겠어요. 타이거마더. 네, 최대한 이제 부모가 도와주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어떤 사람은 아이와 대화를 최대한 많이 하려고 하고 또 시간이 날 때마다 여행을 가고 이제 이런 것들을 도와주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몸으로 놓아주기를, 오타가 난. 몸으로 놀아주는 것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또 옆에서 이제 조용하게 책을 읽어주고, 또 같이 그림 그려주고, 이런 식으로 또 아이를 도와주는, 이런 굉장히 좀 다양한 양육 방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의 양육 패턴이 어떻게 형성되었나 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대체 어디서 왔을까요? 우리가 이제 뭐 아이를 낳는 것은 첫째 부모님도 계시고 이제 둘째 부모님도 계실 건데 그 책 제목도 있잖아요. 부모님도 이제 부모님이 처음이었을 텐데 대체 내가 아이를 기르는 방식은 대체 어디에서 오는 걸까? 네, 당연한 얘기겠지만 우리 자신이 살아왔던 삶의 방식에 따라서 우리는 아이를 가르치려고 하고 양육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양육은 되게 우리가 부모님에게 받은 양육으로 돌려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왜냐면 저번 강의에서 나오는 얘기기도 하지만 나의 양육 패턴이 부모의 양육 패턴과 흡사하죠. 연구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겠지만 거의 7, 80% 정도는 뭐 일치한다. 그리고 내가 한번 양육 패턴이 고정되고 나면은 그게 양육이 바뀌는 경우는 거의 없다. 네, 라는 얘기도 말씀드렸던 게 기억이 납니다. 불안한 성인이 있습니다. 불안한 성인이 결혼을 하겠죠? 결혼하면 이제 아이를 낳습니다. 아이를 어떻게 키우게 될까요? 네, 걱정이 많으니까 안달복달하고 우리 아이 어떻게 크나 어린이집 가서도 감기 걸리면 어떡하나 조금만 아이가 기침하기 시작하면 어린이집 보내지 않고 그렇게 하겠죠. 그러면 아이는 어떻게 느낄까요? 참 세상은 위험한 곳이다. 내가 걱정해야 될 게 너무나 많구나. 조심해야 될 게 진짜로 많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많은 것들에 있어서 굉장히 예민해지고 과민해지는 것이죠. 근데 이 아이가 또 커요. 또 크면 어떤 성인이 될까요? 네, 이런 성인이 되겠죠. 또다시 불안해집니다. 불안한 성인이 되어서 또 전전긍긍하면서 많은 걱정 안고 살다가 또 결혼을 하겠죠? 또 아이를 낳습니다. 그 아이는 어떨까요? 네, 아이는 역시 또다시 부모님의 어떤 양육 패턴을 따라서 역시 불안해지게 되겠죠. 저기 이제 좀 단순화시켜서 설명드리고 있지만 많이 경험해 보셨겠지만은 그 주변의 사람들이나 우리 집안을 봐도 우리 부모님이 나를 키우는 방식이 그대로 내 아이에게 그대로 물려받아지는 그런 패턴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불안이 대물림되는 형태죠. 굉장히 흔합니다. 근데 사실 뭐 단순히 불안뿐만이 아니고요. 우리가 아이를 대하는 방식이 또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부모님으로 받았던 방식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음, 또 다른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건 조금 더 이제 심각한 경우인데요. 알코올 중독이신 부모님이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알코올 중독인 아버지가 있어요. 매일 술을 마시고 또 주사로 와서 막 소리 지르고 화를 내고 이런 것들이 너무나 당연시되는 그런 집안에서 자라나신 분이 계세요. 그런 집안에서 자라는 아이는 어떨까요? 술이 가까워지겠죠? 심적으로. 그리고 이제 당연히 뭐 아버지가 술 마시고 행패 부리는 건 너무나 싫지만 어떻게 보면 좀 인간이
그 나를 둘러싼 세상의 인간의 상을 이런 식으로 학습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술을 마시는 것이 굉장히 싫고 불편하고 나는 너무나 싫지만,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또 이게 인간의 모습이구나라는 식으로 좀 어떻게 보면 좀 정형화된 대인관계 형태를 지니게 되는 것이죠. 그럼 이 아이가 또 자라게 되면요, 결혼을 할 거잖아요. 이 아이가 자라게 됐을 때 결혼하게 된다면은 과연 어떤 사람을 찾게 될까요? 이건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심리학책에 보면 굉장히 좀 흔하게 나오는 얘기인데요. 두 가지 사람이 있어요. 두 가지 유형의 사람이 있는데요. 어떤 유형을 선택할지. 첫 번째는, 자, 펜을 좀 쓰겠습니다. 잠깐만요. 첫 번째는 이렇게 자기 아버지랑 똑같은 술을 마시는 사람을 배우자로 만나게 되는 경우가 생기죠. 술을 맨날 마시고 행패 부리는 사람과 이 박보검 같은 이렇게 성실하고 착한 사람을 둘 중에서 고르라고 한다면, 뭐 당연히 박보검이겠죠. 당연히 박보검을 고르겠지만, 근데 사실은 이게 참 사람 마음이 신기한 게, 참 그게 그렇게 마음대로 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누가 봐도 성실하고 착하고 안정적인 사람이 선택지가 되어야 하는데, 근데 그렇지 못하고 불안정하고 또 아버지처럼 또 술 버릇이고 또 이런 사람들은 나도 모르게 만나게 되는 경우가 생긴다는 말이죠. 내 삶에서 많은 고통들이 반복이 됩니다. 이거 참 어떻게 보면 우리 무의식에서 반복되는 좀 안타까운 문제입니다. 제가 좀 극단적인 경우를 말씀드렸지만 아까 그 불안이 대물림된다는 것과 마찬가지로요. 내가 성장 과정에서 학습했던 많은 것들을 나는 또 성장하고 난 후에 내 아이에게 똑같이 행하게 되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죠. 또 그 아이는 또 그것을 그대로 물려받아서 역시 똑같은 삶을 살게 되고 비슷한 삶을 살게 되고 어떤 선택지가 있다면 내가 해왔던 익숙한 선택지를 고를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는 거죠. 반대로 익숙하지 않은 선택지를 고를 가능성은 상당히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네,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그렇죠? 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 우리는 같은 실수를 계속 반복하고 사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네, 네, 이런 것들도 있더라고요. 네, 저는 북한 사람을 좋아하는 건 아니고 욕심은 끝이 없고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어, 어릴 때, 어릴 때부터 계속 외롭고 소외되어서 지내온 아이가 있어요. 이 아이가 성인이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아이가 큰다고 해서 굉장히 갑자기 성격이 밝아지거나 또 굉장히 좀 뭔가 뭐 저기 어, 그 활발해지거나 대인관계 좋아지거나 하지는 않아요. 저번에 제가 그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이가 소외되고 고독하게 지낸다면은 그것이 당연한 것으로 인식하고 지낼 가능성이 높고 나중에는 본인 스스로도 본인을 손가락질하게 되죠. 나이 들어서도 마찬가지예요. 네, 이런 패턴들이 한 번 생기면 쉽게 바뀌지가 않습니다. 즉, 나와 세상과 미래를 바라보는 관점이 한 번 형성되고 나면은 크게 바뀌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반복 강박이라는 용어로 정의를 합니다. 반복 강박이라는 말은 프로이트 아시죠? 정신분석을 만든 프로이트, 지그문트 프로이트라는 사람이 이제 만든 용어인데요. 참 신기하게도 누가 봐도 저렇게 사는 게 건강한 건데 오히려 다른 쪽으로 가서 자꾸 자기를 파괴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반복적으로 같은 유형의 상처를 입으면서도 동일한 상황에 계속 스스로를 몰아넣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죠. 참 주변에 이런 친구가 있으신 분도 있을 거예요. 정말 답답하죠. 야, 누가 봐도 너 이런 선택하면 안 되고 너 다른 선택해야 되는데 굉장히 자기를 궁지로 몰아넣게 되는 선택을 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참 안타까운 경우입니다. 나일 수도 있고요. 반복 강박을 하게 되는 이유는 뭘까요? 성장 과정에서 학습된 익숙함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가 매번 보고 듣고 자라온 길을 가는 거는 굉장히 편해요. 두 가지 길이 있다면 매번 보고 듣고 자라온 길을 따라가는 것은 굉장히 편한데 근데 그 반대 길을 선택하는 건 참 어렵습니다. 취약한 사람일수록 이런 반대 길을 선택하는 것은 훨씬 더 어려워요. 왜냐하면 불안하기 때문이죠. 가보지 않은 길을 선택하는 것은 나를 굉장히 불안하고 무섭게 만들거든요. 이런 성장 과정에서 학습된 익숙함이 뇌에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비슷한 인물, 상황, 이런 촉발 자극을 만나게 되었을 때 무의식의 작동으로
같은 감정, 생각, 행동 패턴을 선택하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반복 강박입니다. 네, 지난번에 했던 얘기가 조금 나올 건데요. 그래서 아이가 고3의 반복 강박과 같은 어떤 삶을 바라보는 관점을 어떻게 학습을 하게 되는가? 당연히 이제 처음에 100%는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셔요. 그 부모로부터 받게 되는 것이 처음에는 굉장히 영향이 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일단 모델링을 많이 하죠. 엄마, 아빠가 세상을 어떻게 대하는지, 타인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또 사람들에게 어떤 갈등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반응을 하고 하는지, 회피하는지, 싸우는지, 잘 머무르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아이는 다 보고 듣고 느끼게 된다는 거죠. 또 조금만 크면은 흉내 내기 시작해요. 그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그 선생님이 한 번씩 제가 뭐 강의를 나가거나 하면 질문을 하시는데, 어, 아이가 좀 욕을 하는 아이가 있어요.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근데 10중 8구는 거의 다 부모님이 욕을 하기 때문에 욕을 하는 거예요. 아이가 욕이 어떤 의미인지 알고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 경우는 거의 없는데 부모님이 이런 것들을 너무나 쉽게 뱉고 일상생활을 많이 하기 때문에 또 아이는 그것이 일상 언어로서 받아들이게 되고 또 친구와의 갈등이 조금만 생겨도 이제 욕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이런 식으로 부모님의 행동을 모델링하거나 흉내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또 미러링 뉴런이라고 기억하시는 분도 있어요. 미러링 뉴런이라고 하는 거는 공간과 관련된 뇌의 어떤 한 부위인데요. 그러니까 아이가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이 미러링 뉴런이라는 것이 자극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뇌에서는 그 부모님이 하고 있는 것을 쳐다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마치 내가 하고 있는 것이냐 이제 느끼게 만든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뇌가 점점 발달을 하게 됩니다. 극단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부모님이 하고 있는 것을 아이가 반복 학습하지 않아도 그냥 쳐다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는 학습이 된다는 거죠. 그만큼 우리 부모가 아이에게 해주는 것이 어, 그 아이에게 보여주는 행동이 얼마나 영향을 많이 끼치는가 이제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이 Theory of Mind라는 것은 이제 공감과 관련된 이론입니다. 타인의 마음을 알아차리는 이런 건데요. 이제 이런 것도 또한 작동을 합니다. Theory of Mind는 이제 오른쪽 그림이 있는데요. 잠깐 설명드리면 이 아이가 셀리예요. 네, 셀리에겐 바구니가 있고 이 아이는 애니예요. 애에게는 상자가 있어요. 셀리가 가지고 있던 구슬을 바구니 안에 넣고 잠깐 산책 나갔습니다. 그때 애니 셀리가 나갔을 때 구슬을 꺼내서 상자에 넣었어요. 근데 셀리가 돌아왔어요. 나는 구슬을 가지고 놀고 싶은데 셀리는 구슬을 찾으려고 어디를 살펴볼까요? 하는 것이 이제 아이들에게 주어지는 질문입니다. 이것이 셀리 앤 태스크라고 해서 아이의 공감 능력이 얼마나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이제 살피는 그런 방법인데요. 그런 어떻게 보면 좀 테스트 같은 거죠. 셀리가 돌아와서 어디에서 구슬을 찾으려고 할까? 네. 셀리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려고 할까를 이제 답을 한다면 그게 정답이 되겠죠? 셀리는 어디를 찾으려고 할까요? 네. 물론 우리가 지금 이 과정 쭉 봤기 때문에 바구니에는 구슬이 들어있으니까 바구니에서 찾아야 되는 것이 맞기는 하나 정답은 그런데요. 셀리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자기는 나갔다 들어왔기 때문에 셀리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구슬은 바구니 안에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이가 바구니 안에서 찾으려고 할 것 같아요 라고 답변을 한다면은 아이는 어느 정도 타인의 마음을 알아차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보는 거죠. 굉장히 간단한 테스트입니다. 네. 제가 지금까지 이제 관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오늘 드릴 중요한 그 핵심적인 키워드 중에 하나는 스키마입니다. 스키마는 일종의 관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스키마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죠.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와 타인과 또 세상과 미래를 바라보는 관점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극단적으로는 나의 미래는 밝을 거고 나는 좋은 사람이고 사람들은 나를 좋아할 거야라는 긍정적인 관점이 있을 수가 있고요. 또 부정적인 관점으로 미래는 어두울 것이고 사람들은 나를 싫어할 것이고 또 나는 굉장히 못난 사람이다 라는 식으로 가지고 있는 스키마도 있을 겁니다. 이제 이런 관점들이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이 스키마라는 것은 심리학에서 굉장히 좀 오래된 용어인데요. 근데 용어는 오래되었지만 뭐 여러 가지 사용하는 어떤 치료 이론에 따라서 조금 갈리긴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이유는 이제 스키마 치료라는 치료에서 그러니까 스키마 치료라는 건 이런 스키마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건강히 바꿀 것인가 하는 치료의 이론에 있어서 나오는 스키마 내용들을 좀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자신이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나에 대해서 조금 간략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툴이 될 겁니다.
스키마라는 것은 나와 세상과 미래를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어, 네. 갑자기 뒤에 그 현수막이 떨어져 버렸네요. 네, 그냥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선생님 혹시 네, 그 마이크가 조금씩 끊긴다는 의견들이 그래요? 있으셔가지고요. 네, 네네. 혹시 한 번만 이렇게, 네. 어, 들리시나요? 아, 네네. 잘 들립니다. 왜 감사합니다. 자꾸 끊길까요, 이게? 잠깐만요. 혹시 중간에 좀 다시 좀 끊기시면 말씀드리죠. 잡고 하겠습니다. 제가 아마 그 마이크가 좀 흔들려서 그러나 봐요. 네, 강의 다시 진행하겠습니다. 그 색안경을 끼고 있는 것과 똑같다. 이 스키마라는 것은 우리는 저마다 다른 색깔의 색안경을 끼고 타인과 세상과 나를 바라보고 있죠. 그죠? 그래서 성인기 이후의 삶은 어떻게 보면 이미 형성된 스키마의 영향을 받고요. 그 성장 과정에서는 스키마가 형성되어 가는 과정이잖아요. 그 과정 중에서 우리가 양육의 영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 그러면요. 포인트를 좀 쓰겠습니다. 지난번에 이게 그거 말씀드렸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우리는 살아가면서 상황에 대해서 반응을 하죠. 앞에 있는 사람이 인상을 찌푸리고 있는 상황일 때 어떤 반응이 나타날까요? 감정적으로는 불안할 수도 있고요. 또 화가 날 수도 있고 또 우울할 수도 있습니다. 불안한 사람들, 화나는 사람들 다 다를 거예요. 행동적으로도 그 자리를 피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그냥 가만히 머무르는 사람이 있을 거고, 혹은 그 사람과 싸우려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몸에서의 반응도 덤덤한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 가슴이 막 뛰고, 막 숨이 차고 이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은 이 상황 때문에 반응을 한다고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저 사람이 인상 찌푸리고 있으니까 내가 기분이 나빠. 저 사람이 인상 쓰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불안한 거지. 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람마다 반응이 다 달라요. 그렇죠? 네, 사람마다 이 상황을 맞이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이 반응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불안한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어떻게 맞이할까요? 불안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앞에서 어떤 사람이 인상을 찌푸리고 있다면 이렇게 느낄 겁니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어, 내가 뭐 잘못했나? 내가 큰 잘못을 저질렀나? 라고 생각을 할 거고, 또 화가 나는 사람은 앞에 있는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은 인상 쓰고 있어. 시비 거는 거야? 정말 열받아. 라고 생각을 할 거란 말이죠. 또 아무렇지 않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분명히. 아무렇지 않은 사람들은, 저 사람 뭐 배가 아픈가? 원래 표정이 저런가? 되게 티껍네. 아, 건드리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별로 신경 쓰지 않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즉, 우리가 상황과 반응 사이에는 그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맞이하는가에 따라서 이 반응이 달라진다는 얘기인데요. 그 사이에는 자동적 사고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이거는 이제 인지행동 치료라는 치료 방식의 한 모델인데요. 자동적 사고를 저희가 이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그렇다면 이 자동적 사고가 왜 사람마다 다른 것일까? 왜 어떤 사람은 쉽게 화를 내고 또 어떤 사람은 굉장히 불안해하고 어떤 사람은 아무렇지 않은 것일까를 생각해 본다면 아무래도 그 상황을 혹은 나와 세상과 미래를 바라보는 기본적인 관점이 존재하기 때문인데 이 존재하는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스키마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키마는 어떻게 생겨날까요? 이 관점이라는 것은 학습되기 마련입니다. 스키마라는 것은 이제 학습을 통해서 생겨나게 되는데요. 어, 잠깐만요. 역시 조금 극단적인 얘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낮은 자존감을 가지신 분들이 어떻게 이제 낮은 자존감을 가지게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한 이론인데요. 어릴 때부터 매일 누가 귀에 대고, 야, 이 바보야, 멍청아. 이 얘기를 매일 들으면서 살아온 아이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아이는 자기를 어떻게 받아들이게 될까요? 당연히 바보 멍청이라고 생각하게 되겠죠.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걸로 끝이 나지가 않아요. 그 생각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행동 반응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경쟁을 피하게 되고요. 또 뒤로 물러나 숨고 눈치 보고 이런 어떻게 보면 좀 의뢰 삶을 살게 되는 경우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안타까운 경우죠. 이게 계속 반복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
바보 멍청이야라는 얘기를 듣고 그에 따른 행동을 계속 하다 보면 이제 그 다음에 한 바퀴 돌아서 자기는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아, 역시나 바보 멍청이 맞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처음부터 그 아이는 바보 멍청이였을까요? 진짜로 부족한 아이였을까요? 그거는 아닐 가능성이 높겠죠. 저는 자존감이 낮아요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이제 많이 상담을 해왔는데 사실은 타고 나서부터 큰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은 사실은 거의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성장 과정에서 학습이 된 것이죠. 원래부터 바보, 멍청이, 쓸모없는 사람은 없어요. 대부분 이제 학습된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처음에 생겨나기 시작하면요. 나는 바보 멍청이다. 나는 진짜 모자란 사람이다라는 것이 이제 생겨나게 되면 그 관점이 내 눈앞에 장착이 되고요. 필터링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필터링이라는 것은 걸러낸다는 말이잖아요. 쉽게 말해서. 이 필터링이라는 것은 이제 채로 걸러내는 것과 똑같은데요. 스키마를 통한 마음의 필터링이라는 것은 나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필터와 일치하는 것은 잘 받아들이고요. 일치하지 않는 것은 튕겨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칭찬이나 긍정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나 운이 좋은 거야. 우연이야. 그냥 칭찬 한 번 듣는 거 우연이지 뭐. 그럼 저 사람이 내가 불쌍해서 그냥 한번 해본 이야기일 거야 라고 생각을 하게 됐고 반대로 부정적인 상황에서는 이렇게 생각하죠. 야, 내가 원래 그래. 이게 필연적이야. 이게 원래 내 삶이야. 나는 그래도 싸. 아, 역시 나는 안 되는구나. 역시 나는 문제가 많은 사람이야. 해도 안 되는 사람이야. 이제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런 필터링이 계속해서 반복되다 보면 결국 내 관점은 이렇게 고정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 나는 역시 부족하고 모자란 사람이야. 라는 겁니다. 스키마는 여기 중간에 있는 게 기계장치잖아요. 네, 스키마라고 하는 것은 기계장치와 똑같아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어떤 촉발 자극이 나에게 왔다고 생각해 봅시다. 내가 굉장히 모자란 사람이야라는 어떤 부족한 사람이라는 스키마가 나에게 장착되어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 스키마에 대해서 평상시에는 잘 지내다가도 어떤 촉발 자극이 나에게 왔을 때 우리는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뭐 가장 흔한 촉발 자극은 이런 거죠. 뭔가 시험을 떨어졌다든지, 시험을 쳤는데 점수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하다가 뭔가 소외감을 느꼈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촉발 자극이 될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자극이 나게 왔을 때 내 마음속에 파묻혀 있었던 기계장치가 막 활발하게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것들을 만들어내냐면요. 같은 인식이란 건 생각이죠. 이런 자동적 사고를 만들어내기도 하고요. 또 같은 감정이라는 건 우울감이라든지 아니면 불안감, 좌절감, 절망감 같은 것들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또 같은 행동을 만들어냅니다. 같은 행동이란 건 뭐 위축되거나 뒤로 피하거나 물러나거나 도전하지 않거나 이제 그런 행동이 되겠죠. 또 결과적으로는 이런 행동과 감정과 생각으로 말미암아 같은 결과를 얻게 됩니다. 즉 스키마가 작동하기 시작하면 어김없이 그런 문제들이 계속 반복이 된다는 거죠. 제가 앞에 반복 강박 얘기를 잠깐 드렸었는데요. 그 반복 강박의 문제가 뭐냐면 스키마가 내 마음속에 파묻힌 채로 계속 우리의 조금 우리는 사이에 작동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스키마 종류가 이렇게 많아요. 네, 스키마 종류가 이렇게 많고 영역이 총 5개가 있는데요. 단절 및 거절 영역, 뭐 손상된 자율성 및 성취의 영역, 손상된 한계, 타인 중심성, 과잉 경계 및 억제. 이 굉장히 많은 부정적인 스키마가 있다라는 것이 밝혀지고 연구가 되어지고 있는데 오늘 시간 관계상 다 말씀드리는 것은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양육과 대인 관계에 대해서 이제 제가 말씀드릴 거기 때문에 특히나 이 단절 및 거절 영역이라는 곳이 바로 우리가 대인관계와 관련되어 있는 스키마입니다. 버림받음, 그리고 불신, 그리고 결함의 스키마는 아까 말씀드렸던 나는 부족한 사람이야 라는 스키마입니다. 그 다음에 정서적 박탈, 이 4가지가 주로 우리 대인관계에서 많이 작용을 하고요. 부정적 대인관계의 질을 결정하는 스키마입니다. 또 내가 받은 부정적 양육과도 관련이 되어 있고 내가 지금 아이들에게 하고 있는 부정적 양육과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제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게 이런 스키마가 나에게 있다 할지라도 사람마다 스펙트럼이 굉장히 다르거든요. 굉장히 약한 정도가 나타나는 사람이 있고요. 굉장히 이런 스키마가 강하게 나타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스키마가 나에게 있구나라는 것을 알아차리고 이제 그것을 조심한다면 아이의 양육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칠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겉으로 관찰할 수 있는 표정이나 행동이나 태도, 언어 같은 것은 의식의 영역이죠. 우리가 의식과 무의식을 비유할 때 이런 그림을 많이 사용하는데 빙산입니다. 말 그대로 빙산의 일각이죠. 바다의 표면 위로 이제 솟아나 있는 이 빙산은 굉장히 작습니다. 겉으로 관찰할 수 있는 표정이나 행동이나 태도, 언어 같은 것들은 우리가 볼 수 있고 관찰하는 것이긴 하지만 사실 이것은 굉장히 작은 부분이고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하고 깊은 곳에 있는 것은 바로 이런 무의식에 있는 것들이라는 말이죠. 특히 마음 안의 기계장치, 무의식, 이제 뭐라도 좋습니다. 어떤 치료 이론이든 간에 이 무의식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알아차야 될 것은 내가 어떤 촉발 자극으로부터 영향을 받고 그래서 그것들이 내 마음속에 어떤 식으로 작동을 하고 있는가 또 그런 작동들이 대인관계와 타인을 대할 때 혹은 내 아이를 대할 때 어떻게 작동하는가에 대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한번 스스로에게 던져봐야 될 질문이 이런 것들이죠. 내가 물려받은 관점이 어떤 것이 있는가? 부모님은 나를 어떻게 양육했나? 그리고 그 양육은 나를 어떤 사람으로 만들었나? 한번 질문을 던져봐야 되고요. 그리고 내가 가진 관점, 나는 나와 타인과 나의 삶을 어떤 방식으로 대하고 있는가? 나의 스키마를 한번 알아차려 보자는 있고, 나는 아이를 어떤 태도로 도대체 양육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나도 모르게 나의 관점이 아이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내가 습관적으로 가지고 있는 습관 같은 그런 나쁜 버릇 같은 패턴들이 아이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한번 이 시점에서 질문을 던져봤으면 좋겠고요. 또 아이의 관점도 한번 저희가 점검을 해봐야 되겠죠? 아이의 관점. 네, 아이의 관점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 아이는 대체 어떤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있고 어떤 사람으로 자라나고 있는가. 이제 이런 관점들을 한번 점검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스키마 4가지 정도 좀 소개시켜 드릴 건데요. 아까 대인관계와 관련된 스키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얘가 엘사죠. 네, 그 겨울왕국. 네, 겨울왕국의 제목이 기억이 안 나서. 겨울왕국에 나오는 주인공 엘사입니다. 이번에 헬로윈 데이 때 애들이 굉장히 많이 옷을 입었겠죠, 당연히. 냉담하고 차가운 성격의 소유자인 A양이 있어요. 항상 마음의 벽을 치고 살고 있고 피상적인 대인관계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겉으로 보면은 굉장히 완벽해 보이는 얼음공주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이 사람은 가만히 좀 상담을 해보니까 3남매 중 둘째로 태어났고 3남매 중 둘째가 어떤 의미인지 아시는 분이 계시려나 모르겠어요. 중간에 끼어 있는 둘째는 굉장히 좀 그 투쟁적입니다. 첫째는 첫째라서 사랑받고 막내는 막내라서 사랑받거든요. 근데 둘째는 또 그 사이에서 끼어서 이제 어중간하게 사랑받는 느낌이 굉장히 강합니다. 네, 자기는 항상 첫째만 물려받아야 되고 또 좋은 건 좋은 거대로 막내한테 자꾸 뺏기니까 또 피해의식이 자꾸 생겨나죠. 그런 과정에서 성장 과정에서의 정서적 박탈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네,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이제 말씀드린 케이스는 조금 이해가 쉽도록 극단적인 경우를 이제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서 이제 얼음공주가 얘기를 하죠. 아, 진짜 세상에 누구도 나를 이해하고 진심으로 사랑해줄 사람은 없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면요. 2가지 패턴이 공존합니다. 어떨 때는 굉장히 자신과 같은 냉담하고 이성적인 사람을 잘 선택을 해요. 네, 왜냐하면 또 자기가 비슷하기 때문이죠. 또 어떨 때는요, 완전 반대급부로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것이라는 판타지가 또 있거든요, 마음속에. 그래서 자신에게 정성을 쏟고 늘 옆에 있어 줄 것 같은 굉장히 복종적인 사람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굉장히 양극단의 사람들을 선택하려고 하죠. 네, 완전 냉정한 사람 아니면 이제 머슴 같은 사람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성장해서 어떤 양육을 하게 될까요? 아마 그 부모님이 된다면은 그 아이가 요청을 할 때 힘든 일을 얘기하거나 투정 부리가 요청을 할 때 뭐 이렇게 얘기하겠죠. 야, 넌 그것도 못하냐? 네가 알아서 해. 왜 네가 알아서 할 것을 왜 나한테 자꾸 얘기를 하는 거야? 라는 식으로 어떤 굉장히 냉담한 반응을 보일 가능성이 높을 겁니다. 배우자를 구할 때도요. 배우자를 정할 때도 굉장히 차갑고 무덤덤한 배우자를 이제 고를 가능성이 높고요. 익스타임 더치죠. 아까 말씀드렸던 반복 강박과 맞닿는 이야기입니다. 아이에게 감정적 박탈의 경험을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이가 울고
또 힘들 때 감정을 잘 읽어주지 못하는 이제 경험을 하게 될 거고요. 또 기민하게 아이를 감정 알아차리지 못하니까 결과적으로 아이는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자신의 부모님이 냉담하니까 힘든 일이 있어도 부모의 도움을 기대하지 않게 됩니다. 점점 마음이 힘든 것들을 쌓아놓고 지낼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죠. 뭐 거리가 멀어지는 거는 당연한 것이고 나중에 좀 큰 원망을 쌓게 되거나 아니면 좀 우울감이나 뭐 여러 가지 좀 큰 감정의 문제들로 빠져들게 될 가능성도 높아지게 됩니다. 이 스키마는 바로 정서적 박탈감의 스키마입니다. 이런 관점이 나에게 씌워져 있는 것이죠. 기본적인 생각은 이렇습니다. 나를 이해해주고 세상에 나를 이해해주고 공감해줄 사람이 없을 거야. 존재하지 않을 거야 라는 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학습하면서 강화가 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스키마입니다.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늘 여자친구에게 매달리는 비군의 이야기입니다. 늘 여자친구에게 매달리는. 또 이런 사람이 아마 그 강의도 듣는 분들 중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애를 할 때면 항상 을의 입장을 취하려고 해요. 항상 이제 절절 매는 거죠. 어떡하지, 어떡하지. 여자친구가 이제 화를 냈는데 내가 뭘 또 도와줘야 되나, 뭘 또 들어줘야 되나. 대체 내가 뭘 잘못했지? 근데 이제 연애할 때뿐만이 아니고요. 친구들한테까지 나를 희생하면서까지 남한테 과도하게 배려심을 보이는 이제 그런 패턴을 보이는 것이죠. 네. 뭐, 그 친구들한테 이제 별명은 뭐 배려심 갑, 인내심 갑, 뭐 이런 별명을 이제 갖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 사람의 어릴 때 스토리를 한번 살펴보니까 어린 시절에 이제 부모님이 이혼을 했었고 또 맡아주던 부모님의 사망을 좀 일찍 경험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세상에 남겨진 사람은 자기밖에 없고 결국 나는 버림받을 것이고 마지막에 쓸쓸하게 죽게 될 것이다. 라는 식으로 또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런 관계 패턴들이 생겨나게 되면서 참 이제 역설적이지만요. 또 반복 강박이 시작됩니다. 나는 항상 불안정하거든요. 누구라도 나를 떠날 것 같은 사람이 싫긴 하지만 또 익숙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내 옆에 누군가가 안정적으로 오랫동안 머물러 있는 것은 오히려 어색하고 불편한 느낌이 들 때가 생깁니다. 역설적이게도 불안정하고 감정의 변화가 심한 금방이라도 나를 떠날 것 같은 여성을 매력적인 상대로 보고 또 연애를 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도 주변에서 보셨을 거예요. 네, 주변에서 이제 사람들이 예전에 생각해보면 연애를 하는데 진짜 정말 쟤는 왜 저렇게 저는 날라리 같은 애만 사귀는 건지 네, 여자일 수도 남자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날라리 같은 애만 사귀고 정말 불안정한 아이들만 골라서 사귀는 건지 또 그래놓고 이제 헤어질 때가 되면 또 나한테 와서 계속 울면서 상담을 합니다. 나 힘들어 죽겠어. 나 진짜 힘들어. 쟤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해. 라는 식으로 이제 본인에게 와서 상담을 하죠. 이런 식으로 헤어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좀 패턴처럼 익숙해지는 겁니다. 근데 또 헤어질 때마다 그냥 쉽게 헤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헤어지는 장면에서 과도하게 괴로워하고 집착하고 매달리는 패턴이 반복되게 되고 또 자해를 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좀 위태로운 행동 패턴들이 이어지게 됩니다. 아이를 키운다면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혼란을 주는 양육을 하게 되겠죠. 어떨 때는 아이한테 사랑을 막 주다가도 또 어느 순간 자기가 조금만 기분이 흔들리고 불안정해지면은 금방 사랑을 떼어버리고 그것이 아이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느끼게 될까요? 지난번 시간에 제가 양육 패턴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게 기억나시나 모르겠습니다. 양육 패턴은 크게 안정적인 양육 패턴과 불안정한 양육 패턴이 이제 있는데요. 당연히 아이는 혼란스럽고 불안정한 그런 애착을 형성시키는데 일조를 할 겁니다. 학습된 익숙함에 덧치죠. 참 이해가지 않는데 또 이런 반복 강박이 계속된다는 겁니다. 이 사람의 스키마는 바로 버림받음의 스키마입니다. 언젠가는 나를 떠나갈 거야. 이런 사람들은요, 연애를 하는 초반부터 이런 생각을 해요. 참 웃기죠? 이제 100일 되기 전이라면 보통 연애를 할 때 굉장히 좀, 굉장히 뭐랄까, 간지러운 서로 사랑하는 말을 주고받고 이제 좋은 얘기만 주고받는 그런 시기인데, 연애 초반부터 이런 걱정을 함께 하기 시작합니다. 얘가 너무 좋은데, 우리 헤어지면 어떻게 하지? 이별 후를 벌써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언젠가는 나를 떠나갈 것이다. 라는 생각에 항상 휩싸여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케이스입니다. 언제나 불만에 차 있는 C군의 이야기입니다. 항상 정치, 사회 전반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는 사람입니다. 타인의 호의를 경계하고 절대로 양보하거나 미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런 말을 자주 하죠. 이게 나라냐?
네. 이번 정권 때는 좀 많이 들어갔는데 지난번 정권 때 굉장히 좀 이런 말이 유행어처럼 많이 던졌었죠. 이 사람의 과거를 한번 살펴보니까 부친으로부터 지속적인 언어적, 신체적 학대를 받았었어요. 근데 참 학대를 하는 아버지가 있으면요, 또 여기서 이제 말려주고 같이 싸워주는 어머니가 있으면 좋겠는데 또 반대로 또 어머니의 경우에는 또 굉장히 무기력하고 아이를 보호해주지 못했었습니다. 어, 굉장히 안타까운 케이스죠. 학대를 받고 자란 아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고 다 나를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 뿐이고, 그러니까 내가 강해져야 돼. 사람들 믿으면 안 돼. 절대로 사람들한테 정을 줘서는 안 되고 마음을 열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제가 이거 검색하다가 이제 가져온 건데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카톡입니다. 이제 주인님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리셉션에서 택배가 있으니까 가져다 놓았어요 라고 얘기했어요. 보통 이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네, 아유 고맙습니다 이렇게 반응하죠, 일반적으로는요. 네, 고맙습니다라는 반응하시는 분은 이제 건강한 스키마를 가지고 계시는 분인데,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반응을 하는데,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아, 네. 근데 안 그러셔도 되는데 왜 그러시냐고. 저한테 뭐 부탁할 거 있냐고 이제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굳이 제 거 갖다 주지 않으셔도 되는데, 그러셔서 하는 말이에요. 이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좀, 의심과, 이런 것들이 좀 심한 사람인 것 같아요. 물론, 이 전후 사정만 떼놓고, 이제 전에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요. 이 카톡 내용만 보고 본다면은 굉장히 좀 사람들을 경계하고 불신이 심한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연애할 때는 어땠을까요? 이성에 대한 사랑의 감정을 깊게 느끼지 못하고요. 이제 사랑이라는 감정에 대해서 항상 회의적인 시각을 가집니다. 연애를 하기는 해요. 하긴 하는데 본인도 인간인지라. 하지만 짧은 연애 기간을 가지고요. 마무리는 항상 격렬한 다툼을 하게 됩니다. 여자친구가 항상 마지막에 뭐 바람 피는 것은 아닌지 경계하고 의심을 합니다. 아까 버림받음의 스키마 같은 경우에는 떠나지는 않을까에 대해서 항상 불안해하고 힘들어하는데요. 이런 불신과 학대의 스키마 같은 경우에는 의심하고 화를 냅니다. 그래서 분노로 차이는 것이죠. 그래서 양육은 굉장히 엄격하고 경직됩니다. 그래서 아이한테 항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고 절대로 그 누구도 믿어서는 안 돼. 믿을 사람 하나도 없으니까 너는 네가 강해져야 되는 것이고 절대로 누군가와 의지해서 의존해서 해서는 안 돼. 라는 것을 아이한테 늘 주입식으로 교육을 하게 됩니다. 아이도 그렇게 자라나게 되겠죠. 불신학대. 기본적인 생각은 저놈도 나를 이용해 먹으려 들 것이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직장 동료, 친구 이제 이런 사람들한테 전혀 마음을 열지 못하고 혼자서 모든 것을 처리하려고 합니다. 그 독고다이라고 하죠. 혼자서 일을 하는 것은 또 잘하는데요. 전혀 협업이 불가능하고 또 협업하기만 하면 누군가와 싸우게 됩니다. 내 주변에 직장 동료나 친구들 중에서도 아마 이런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번째 케이스는요. 늘 어딘가 자신감이 부족한 B양의 이야기입니다. 학교에서 항상 소극적이고 또 위축돼 보여요. 친구들과 대화를 할 때도 눈을 거의 마주치지 않고 항상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이야기를 합니다. 네. 이렇게 자신감이 없고 위축된 사람의 한번 히스토리를 살펴보니까 이제 서울대 출신 아버지, 또 어머님도 의사고, 언니도 공부를 무진장 잘해요. 네. 뭔가 이게 학대를 받거나 또 이런 히스토리는 아닌데 다행히도. 근데 워낙 주변에 있는 사람이 잘났고 또 주변 사람들이 잘나니까 그 집안에 흐르는 분위기는 어떠겠어요? 잘하는 게 당연하다라는 분위기가 계속되겠죠. 그러니까 아이는 항상 위축됩니다. 그러면서 생각하게 되죠. 난 뭐래도 안 돼. 나 같은 못난 사람을 대체 누가 신경이나 써줄까? 제가 앞에서 그 자존감 낮은 사람의 스키마가 어떻게 형성되는지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렸었는데, 그때는 매일 제 귀에다 대고, 야, 이 바보야, 멍청아, 뭐 얘기를 하면서 계속 학대를 받은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거는 학대는 아니지만요, 어떻게 보면 내가 매일매일 스스로의 어떤 존재 가치에 대해서 항상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인 것이죠. 연애 관계는 어떤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항상 수동적이고 끌려다니고 주로 이별을 통보받는 연애 스타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연애 상대는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 너무 재미없어. 너 너무 매력이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넌 너무 끌려다니는 것 같아. 너무 매력적이지 않아.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별을 많이 통보를 받게 됩니다. 되게 어,
학벌 낮고 하는도 분명치 않은 이들과의 연애를 하면서 늘 주변에 핀잔을 듣습니다. 야, 너 왜 대체 그런 사람하고 사귀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항상 듣지만 이게 마음대로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맺고 끄짐이 분명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헤어진 남자친구와 연락이 와도 또 쉽게 거절하지 못하기도 하고요. 네, 이런 경우 많이 볼 겁니다. 강의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도 조금 이제 뜨끔하신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양육을 하게 된다면은 이제 자신감 있게 양육하는 것보다는 굉장히 수줍어하고 또 사람들을 어려워하고 어떤 갈등 상황이 되면 회피하려고 하는 그런 패턴들을 아이에게 보여줄 겁니다. 그러면 아이는 또 그거를 학습하게 되겠죠. 결함의 스키마입니다. 나 같은 사람을 누가 좋아하겠어? 나는 세상에 나를 진짜 좋아하는 사람 없을 거고 나는 정말 가치 없고 존재 가치가 없고 매력이 없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결함의 스키마가 생겨나기도 하는 것이죠. 어, 스키마 네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이제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거는 건강한 스키마도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우리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굳이 유형을 따지자면 수십, 수백 가지가 나올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사람의 성격이 다 다른 것만큼 우리는 성격 유형을 다르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다만 대인관계와 양육에서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겁니다. 나에게 이런 스키마가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면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이 다음에 오게 되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알아차림이라는 키워드입니다. 지난 시간에 설명드릴 때도 강의를 할 때도 좀 알아차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알아차림이라는 키워드가 가장 중요합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스키마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걸 알아차려야 되냐? 이 스키마가 자극받는 즉 촉발 자극이 나에게 와닿는 순간을 알아차리는 것. 또 촉발 자극이 무엇인지 내가 알아차리는 것. 그 다음에 내 마음이 작동하는 순간을 알아차리는 것. 내 마음이 작동할 때 어떤 감정이 올라오고 어떤 생각이 나타나게 되고 또 어떤 기억이 떠오르게 되고 그것이 나에게 어떤 행동을 하도록 부추기는지에 대해서 이제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나의 삶과 아이와의 상호작용의 순간을 살피는 것이 중요하겠죠. 이제 알아차림의 포커스가 돼야 될 것은 이런 겁니다. 내 몸에서 어떤 반응이 나타나다가 사실은 알아차리기 가장 쉬워요. 무슨 말인가 하면 뭔가 머리가 아프기 시작하고 속이 쓰리기 시작하고 갑자기 가슴이 콩닥콩닥하고 막 숨이 막 안 쉬어지고 이제 이런 생리적 반응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는 결국에는 내가 뭔가 나의 스키마가 자극받기 시작했구나라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는 순간입니다. 이런 생리적 반응, 감정, 그리고 자동적 사고 같은 것들이 나에게서 막 떠오를 때, 내가 지금 스키마가 작동하는 순간이니까 이 순간만큼은 내가 좀 조심을 해야 되겠다라고 알아차릴 수가 있는 거죠.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는 기록하기입니다. 저는 기록하기를 많이 추천드리는데요. 요즘에는 직접 손으로 쓰는 경우는 잘 없죠. 스마트폰 메모장에 기록을 하거나 하게 되는데, 일기의 형태도 좋고요. 양육일기도 좋고요. 양육에 포커스를 맞춘다면 양육일기도 좋고, 아니면 매일 하는 일기도 좋습니다. 간단한 메모를 남기는 것도 좋고요. 뭐 그림을 그려보는 것도 좋아요. 요새 그 인스타그램 가면은 이제 워낙 재능 있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자기가 어떤 느꼈던 것들 글을 써서 올리기도 하고 아니면 자기가 오늘 느꼈던 감정들을 또 그림을 그려서 올리기도 하고 이제 이런 작업들을 많이 하시던데요. 이런 식으로 일기장과 메모장 아니면 블로그 만들어 놓고 안 쓰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죠. 네, 블로그 같은 데다가 비공개 글로 또 올리는 것도 좋고 아니면 조금 순화시켜서 공개 글로 올리는 것도 좋습니다. 또 이것들이 쌓이게 되면 또 멋진 글이 될 거니까요. SNS에 포스팅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좀 기록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겁니다. 이때 이제 기록하는 것은 양면과 관련된 나의 패턴이 어떻게 작동을 했나, 또 스키마가 자극받는 전후 맥락, 그러니까 어떤 환경에 내가 놓였었고, 그때 내가 촉발 자극을 내가 받았었고, 그때 어떤 식으로 또 자극을 받고 내가 행동을 하게 되는지에 대한 전후 맥락을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 이제 마지막에 꼭 들어가야 될 건 뭐냐면, 되게 이제 제가 힘든 분들에게 일기를 쓰라고 제가 말씀드리면은 힘든 것만 한가득 적으시거든요. 오늘 너무 힘들었다, 슬펐다, 정말 죽고 싶었다. 이런 얘기만 쭉 적는데 꼭 마지막에 들어가야 될 건 뭐냐면 이 상황에서 내가 찾아볼 수 있는 다른 의미도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상황에서 이렇게 받아들였고 이렇게 행동을 했는데 아까 내가 다르게 반응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 자극이 나에게 왔을 때 조금 다른 형식으로 내가 행동을 하거나 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았을까? 이제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는 거죠. 마지막 줄에 한 두세 줄 정도는 이제 이런
나름의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살펴보는 것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기록하는 것이 왜 좋으냐? 기록하기는 제가 가능한 한 빨리 적으라라고 항상 지침을 드리거든요. 왜냐하면 기록하기가 이제 좋은 이유는 뭐냐면 이 감정과 이성을 균형 잡게 만들어주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뇌에는 전두엽과 변연계라는 두 가지 부위가 있는데요. 전두엽은 이성적 사고를 담당해요. 이제 머리 앞쪽에 있는 겁니다. 뇌 앞쪽에 있는 것이 전두엽이고요. 또 뇌 뒤쪽에 있는 것이 바로 변연계입니다. 뇌 중간쯤에 이제 위치하고 있습니다. 전두엽은 이성적 사고를 담당하고 변연계, 즉 편도체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변연계라는 부위는 감정과 감성적인 면을 담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화가 났을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네, 전두엽과 변연계는 두 개가 연결되어서 이제 시소 같은 역할을 하거든요. 화가 났을 때는 감정이 이렇게 기울어집니다. 감정이 이제 이렇게 기울어져서 막 반짝반짝 빛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화가 났을 때 생각해 본다면 이성적인 활동을 전혀 할 수가 없어요. 네, 화날 때 이성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겠죠. 이걸 이제 그 하이잭 한다고 하는데 이제 하이잭이 뭐냐면 비행기 납치하는 겁니다. 비행기 납치할 때 우리가 하이제킹 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영어로 이제 표현한다면 하이잭 한다 하는데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두 개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감정이 심하게 끌어올 때는 이성적인 에너지를 다 뺏어가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우리가 기록을 할 수 있다면 기록이라든지 분석하기라든지 이런 식의 좀 이성적인 활동을 할 수 있다면 이 시소가 조금은 균형을 맞추기 시작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공황장애 같은 심한 불안을 가지신 분들이 뭐 인지행동 치료를 할 때나 아니면 좀 감정이 끌어오르는 분들한테 제가 항상 드리는 지침은 그렇다면 일단 메모장을 켜서 기록을 해보세요라고 말씀드립니다. 내가 어떤 감정이고 어떤 걸 느끼고 있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가능한 한 빨리 기록을 하게 되면서 나의 감정과 이성의 균형을 맞출 수가 있게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스키마를 이제 알아차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요. 이건 이제 뭐 잠깐 소개를 드리면 이 스키마라는 것이 있는데 이 스키마라는 것이 워낙 종류가 많기 때문에 우리 좀 더 쉽게 분류를 하기 위해서 스키마 모드라는 것으로 좀 얘기를 합니다. 스키마 모드라는 것은 이런 거죠. 우리는 항상 가면을 쓰잖아요. 어떨 때는 어떤 가면을 쓰고 어떨 때는 어떤 가면을 씁니다. 회사 가서는 사회인으로서의 가면을 쓰게 되고요. 또 이제 집에 혼자 있을 때는 그냥 나 본연 스스로의 모습으로서 가면을 쓰게 되기도 하고 또 오랜만에 부모님을 만나러 갔을 때는 어떤가요? 오랜만에 부모님도 만나러 갔을 때는 괜히 또 어리광 부리고 싶기도 하고 또 괜히 막 사소한 것에 대해서 막 짜증내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아이의 가면을 쓰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의 스키마가 어떤 상황에 따라서 계속 모드를 바꾼다는 거죠. 스키마 모드라고 합니다. 때로는 건강한 성인이었다가 때로는 어, 아이의 모습이었다가 그 역기능적 부모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역기능적 부모라는 것은 특히나 나를 힘들게 했던 부모의 목소리나 이런 패턴들이 나에게 내장되어 있다는 건데요. 크게 처벌적인 부모가 있고 또 요구하는 부모가 있습니다. 처벌적인 부모라는 것은 그럴 때 있을 거예요. 굉장히 비판적인 생각들이 나에게서 막 떠오를 때가 있잖아요. 그럼 그 목소리는 과연 어디에서 왔을까요? 옛날에 그 정신분석에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정신분석에서는 초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나의 굉장히 위에 있는, 나의 어떤 내가 하는 행동이나 감정 같은 거에서 비난하고 감찰하는 역할을 하는 그런 어떤 감정의 상이 내 마음속에 있다는 거죠. 이제 이런 것들이 바로 처벌하는 부모 모드고요. 그 다음에 또 요구하는 부모라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요구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는 사람들과 싸우지 않아야 되고, 법을 지켜야 되고, 좋은 사람이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서 항상 떠돌아다니는 어떤 가면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부모드가 또 존재를 한다는 것이고요. 역기능적 대처 모드라는 것은 상황에 대해서 회피하기도 하고, 우리가 싸우기도 하고, 또 머물러 있기도 하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모드입니다. 이걸 제가 오늘 자세히 설명드리지는 않을 거고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내 마음속에서 때로는 나는 건강한 어른이었다가, 때로는 취약한 아이였다가, 나를 비난하는 사람이었다가, 이런 식으로 계속 모드가 바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순간순간에 내가 어떤 모드에 있는 것인지, 순간순간 내 스키마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 것인지를 알아차리는 것은 또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면의 아이와 접촉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사실 뭐 진짜 내면의 아이가 살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제 목소리 잘 들리시죠? 방금 이제 인터넷 연결이 좀 불안정해져가지고 안 들리셨을 것 같은데, 어, 진짜로 아이가 살고 있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 내면의 아이의 상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을 거고요. 그런 아이와 만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그 심리적인 기법들이 개발이 된 바가 있는데요. 심상 작업이라는 것을 우리가 많이 합니다. 죄송합니다. 심상 작업. 시간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는데요. 하는 방법은 눈을 감고 어린 시절의 자신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는 겁니다. 시간이 아직은 조금 있으니까 우리 한 1, 2분 정도만 잠깐 해볼까요? 자, 다들 눈을 감으시고 어린 시절의 자신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어린 시절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어릴 때예요. 초등학교 저학년 혹은 뭐 그 전에 자신의 모습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사람마다 떠오르는 모습은 다를 거예요. 그 다음에 아이를 한번 관찰해 보겠습니다. 아이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나요? 대답하실 필요는 없고 한번 마음속으로 천천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이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고 어떤 옷을 입고 있고 또 누구와 함께 있는지 또 그 아이의 내면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이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나요? 또 어떤 느낌을 받고 있나요? 그리고 지금 아이는 그 장면 안에서 무엇을 원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아이는 그 장면 안에서 대체 무엇을 원하고 있는 걸까요? 그 장면을 그대로 두고요. 그 장면에서 이번에는 내가 성인으로서의 나의 모습이 그 장면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성인으로서의 나의 모습이 그 아이에게 가까이 가는 겁니다. 아이와 마주하고 아이를 살펴면서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내가 지금 아이에게 무엇을 해주고 싶은지, 또 아이에게 뭐라고 말을 해주고 싶은지, 내가 그 아이와 마음으로 소통을 하면서 그 아이에게 해주고 싶은 말을 해주고 또 해주고 싶은 행동을 한번 해주겠습니다. 머리를 어루만져 주셔도 되고요. 꼭 껴안고 괜찮다고 얘기해 주셔도 되고 등을 톡톡 두드려주면서 힘내라고 얘기해 줄 수도 있고요. 네, 이제 그만 눈을 한번 떠보겠습니다. 짧은 한 2, 3분 정도의 제가 작업을 해봤는데 제가 치료 시간에 실제로 좀 내면에 있는 감정들을 좀 드러내고 그것을 가지고 얘기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기법인데요. 심상 작업이었는데 어떤 걸 느끼셨나 모르겠어요. 제가 오프라인이었다면 이제 한 번씩 좀 돌아보면서 질문도 하고 할 텐데 많은 분들이 아마 좀 이런 마음 느끼셨을 거예요. 어릴 때 내 모두가 접촉을 했다면 굉장히 뭔가 좀 뭉클하고, 네, 뭉클하고 또 아이한테 해주고 싶은 것들을 해주면서 좀 굉장히 좀 벅차오르는 그런 감정들을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이제 이런 것들 한번 떠올려 보면 제가 어릴 때 굉장히 좀 외골수였던 아이였거든요. 저는 굉장히 좀 아이랑 다른 친구들이랑 잘 안 놀았던 것 같아요. 저는 기원 잘 안 나는데 근데 그 아주 무더운 여름에 저희 집에 서재방이 있었는데 서재방에서 제가 책을 좋아했는데 그 무더운 여름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 서재방에서 계속 앉아서 책을 보고 있는 이제 그런 모습이 떠오르고요. 그래서 저는 그 아이한테 가까이 다가가서 이제 좀 그만 나가서 놀라고 얘기해주고 너무 외로워하지 말라고 얘기해주고 또 머리를 쓰다듬어주고 꼭 껴안아주고 또 등도 두드려주고 이런 것들을 해주고 싶다 라는 걸 떠올렸던 기억이 납니다. 사람마다 아이의 원형이 어떤 모습이고 또 무엇을 해주고 싶은지 뭐라고 말해주고 싶은지 다를 텐데요. 만약에 이 작업을 잠깐이라도 했을 때 마음에 울림이 있었다면은 이제 그런 생각들을 어, 자주자주 해주시면 좋아요. 내 내면에 있는 아이와 접촉하면서 아이에게 어떤 말을 해주고 싶고 어떤 이야기 해주고 싶은지를 좀 자주 떠올려 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겁니다. 음. 어,
계속 이제 알아차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아차림의 한 가지 좋은 방법으로 마음챙김 명상이라는 방법이 있어요. 이 마음챙김 명상이라는 게 굉장히 시중에 많이 떠돌아다니는 단어죠. 근데 이제 명상을 어떻게 해야 될지, 마음챙김을 어떻게 해야 될지 사람들 잘 모르죠. 네. 실제적인 방법들이 잘 소개되어 있지는 않고요. 근데 사실은 이 명상이라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하는데요. 굉장히 쉽게 설명하자면 흘려보내는 일상의 순간순간에 대해서 집중하고 관찰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명상이 되는 겁니다. 운동하시잖아요. 네.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죠. 우리가 운동을 할 때 그 운동하는 감각에만 집중을 많이 하죠. 운동하는 감각에만 집중할 때가 바로 명상을 하는 순간과 똑같다는 거죠. 음식 먹을 때 어떻습니까? 우리 음식 먹을 때 그 맛있는 맛, 네, 이 사람이 이제 레몬을 물고 있으니까 굉장히 이제 신맛을 느끼면서 표정을 찡그리고 있는데, 우리가 먹는 음식이 어떤 맛인지를 경험하면서 또 그 순간에만 집중하게 되잖아요. 그 자체가 이제 우리 바로 먹기 명상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설거지를 할 때도 우리가 명상을 합니다. 네, 설거지할 때 최대한 이제 물이 흘러내리고 이제 뭐 뽀득뽀득거리는 손끝의 감각에만 집중하게 되면서 우리 명상을 하게 되죠. 이런 식으로 그 명상이라는 것은 달리 정해진 방식이 없다는 것이고요. 우리가 일상 하나하나에 집중하면서 그 순간을 아주 천천히 경험하게 되는 것이 바로 명상을 하는 순간이라는 겁니다. 세 가지 단계가 있는데, 마음에서 떠오르는 것을 인식하고 나서 인식을 할 때 중요한 건 비판단적으로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비판단적이라는 것은 좋다 나쁘다를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아주 객관화시켜서 본다는 거죠. 내 마음에서 어떤 기억이 떠올랐다, 좋다 나쁘다 판단하지 않는 겁니다. 아까 제가 심상 작업을 잠깐 하면서 마음의 아이가 떠올랐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 아이가 굉장히 꼴 보기 싫고 굉장히 보면 볼수록 화가 나고 미워 보이는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런 판단을 하지 말자는 겁니다. 과거의 기억에 대해서. 그리고 나의 마음에서 그런 것들이 떠올랐다면은 그런 떠오른 것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거나 에너지를 쏟지 않고 거리를 최대한 떨어뜨려 놓고 내려놓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일상으로 돌아와서 집중하는 것. 이 세 단계가 바로 명상의 3단계입니다. 네. 우리가 굳이 가부좌를 틀고 그 방석에 앉아서 1시간씩 명상하는 것이 아니고 단 몇 분이라도 이런 태도로서 몇 분씩을 보낼 수가 있다면은 충분히 마음 챙김 명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초심자에게 가장 중요한 단계는 이거예요. 비판단적으로 자신에게 떠오르는 생각, 감각, 감정, 기억들을 인식하는 단계입니다. 네, 인식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알아차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고, 비판단적으로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항상 마음에서 떠오르는 생각들, 기억들, 감정들을 좋다, 싫다로 판단하죠. 내가 이런 기분이 떠오른 게 기분 나빠가 되어버리니까 점점 그 감정이 불이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첫 번째 단계에서 어떤 뭐 기분 나쁨이 올라오는 것은 우리가 삶에서 어쩔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마치 교통사고 같은 거예요. 우리가 우연하게 뭐 길을 가다가 교통사고 날 수 있잖아요. 그죠? 내가 예측하지 못하는 감정들이 마음에서 떠오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근데 그 감정이 떠오른 것에 대해서 내가 파고들기 시작하면 2차적, 3차적인 고통이 시작된다는 것이죠. 간단하게 제가 또 명상하는 방법을 또 알려드리면 굉장히 간단한데요. 그냥 조용한 곳에 앉아서 숨을 쉬기 시작하는 겁니다. 호흡에 집중해서 닻을 내린다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요. 닻을 내린다는 것은 배가 닻을 내리지 않으면 계속 파도에 일렁일렁 하면서 저기 먼 데로 떠다닐 수도 있고 이제 딴 데로 끌려갈 수도 있잖아요. 그것이 아니고 그 배가 떠 있을 때 닻을 내리게 됨으로써 한 곳에 점을 찍어서 포인트를 찍어서 이제 여기 고정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호흡에 대개는 닻을 내리고 명상을 시작하는데요. 호흡을 한번 천천히 쉬어보겠습니다. 천천히 코로 들이마시고 내쉬고 들이마시고 내쉬고 호흡할 때 느껴지는 감각이 있잖아요. 코끝에서 바람이 코끝에서 들락날락 하는 감각이 있을 텐데 그 감각에만 집중을 하는 겁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게 우리 마음이 그 감각에만 집중하게 두지 않습니다. 눈을 감고 계속 호흡을 하다가 그 코끝에 느껴지는 감각을 느끼다가도 갑자기 나 이따 뭐 해야 되는데 라고 생각으로 튀어나가죠. 또 날씨 너무 춥다. 왜 이렇게 춥지? 보일러를 켤까? 라는 생각으로 가기도 하고요. 어제 무슨 일이 있었는데 라고 이제 생각을 하기도 하죠. 이런 식으로 자꾸자꾸 생각이 밖으로 튀어나갑니다. 하지만 그 튀어나갔음을 인식한 순간에 이것을 비난하거나 자책하지 않고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연꽃잎 그리기라고 저희가 표현을 합니다. 이 중심에서 우리는 호흡을 계속 하고 있어요. 닻을 내리고 호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람입니다. 이 호흡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앉아서 가만히 숨을 쉬고 있다가도 생각이 다른 데로 튀어나가요. 근데 이 순간에 더 튀어나가지 않고 내가 또 이런 기억이 떠올랐구나 하고 다시 비판하지 않고 돌아오는 거예요. 또 감정이 떠오릅니다. 불편해. 마음속에서 불편함이 떠올랐구나 라고 생각하고 다시 돌아옵니다. 또 숨을 잘 쉬고 있다가 어제 뭐 했던 것이 떠올라요. 정말 짜증나네. 기분 나쁘네라고 생각하지만 그 순간 내가 또 이런 것들이 떠올랐구나. 이런 짜증과 기분 나쁨도 떠오르고 기억이 떠올랐구나라고 인식하고 다시 호흡으로 돌아와서 천천히 숨을 쉬는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우리 마음에서 떠오르고 있는 것에 집착하거나 빨려 들어가지 않고 거리를 두고 관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마음 챙김을 하게 된다면 그럼 보통 이렇잖아요. 스키마가 자극받는 상황이 오게 되면요. 몸이 먼저 반응하고 감정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행동에 충동이 올라오면서 행동을 합니다. 네, 행동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자신의 반응을 2단계에서 알아차리고 있죠. 네, 이미 행동을 하고 나서 알아차려요. 네, 이미 화를 내버리거나 물건 집어 던지거나 짜증 내버리거나 이런 식으로 하고 나서 이제 알아차리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차림을 계속해서 연습하게 되면 어떤 것들을 알게 되냐면은 내 몸에서 이런 반응이 올라오고 있구나. 혹은 내 마음이 이런 식으로 또 들끓기 시작했구나. 혹은 내 마음에서 이런 것을 하고 싶은 충동이 올라오는구나라는 것을 인식하는 연습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 챙김을 통한 알아차림이 바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브레이크를 걸게 도와준다는 것이죠. 2단계나 2단계일 수도 있고요. 혹은 2단계일 수도 있고. 행동화되기 전에 브레이크를 거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만약 감정 폭발하기 전에 자신의 상태를 알아차렸다면 어떻게 될까? 네. 물론 이제 그 감정이 기분 나쁘긴 합니다. 기분 나쁘고 불쾌하긴 하지만 행동하러까지는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즉, 신체 감각, 감정, 충동, 행동으로 가는 그 단계 중간중간에 틈을 벌려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마음 챙김에 대한 짧은 영상입니다. 잠깐만요. 이게 왜 안 되지? 잠시만요. 다시 하겠습니다. 강아지는 왜 행복할까요? 사람보다. 사람은 예쁜 풍경을 보면서도 자동차 생각하고 주식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 생각하고 시간 생각하고 돈을 생각하는데 강아지는 그 풍경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강아지는 현재 순간을 충분히 만끽하기 때문에 현재 순간을 알아차리면서 만끽하고 있기 때문에 더 행복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제가 좋아하는 책 중에서 책은 도끼다라는 책이 있거든요. 혹시 보신 분이 있으시려나 모르겠어요. 책은 도끼다라는 책은 이제 광고인인 박웅현 씨께서 만든 책인데요. 거기 보면 이제 그 박웅현 씨가 가지고 있는 좌우명이 뭐냐면요. 이게 좀 웃길 수도 있는데 개처럼 살자. 개처럼. 네, 개처럼 살자라는 것이 바로 좌우명입니다. 왜냐하면 개는 그 전날엔 내가 뭘 가지고 놀았나 생각하지 않고요. 이따가 뭐 먹을지 걱정하지 않아요. 오로지 지금 순간에 눈앞에서 주인과 함께 노는 그 순간만을 굉장히 만끽하면서 즐기기 때문에 걔는 굉장히 행복하다는 얘기죠. 인간도 이런 것들이 이제 연습을 통해서 가능하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알아차림 뒤에 우리가 꼭 생각을 해봐야 될 건 그렇다면 어떤 행동을 선택할 것인가입니다. 어떤 행동을 선택할 것인가? 한 가지 키워드로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자면 저는 반대로 행동하기라는 키워드를 제공해드리고 싶어요. 반대로 행동하기. 우리가 항상 그러니까 처음에 반복 강박 얘기도 말씀드렸지만 항상 같은 길만 가고 싶어 해요. 왜냐하면 익숙하기 때문이죠. 익숙하지 않은 곳으로 가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근데 익숙하지 않은 곳으로 한번 가보자는 거예요. 내가 해보지 않았던 것을 시작해보고 해보지 않은 것을 용기 내서 그 첫 번째 허들을 뛰어넘었을 때 과연 내가 어떤 경험을 하게 되는지를 경험해보자는 겁니다. 패턴과 습관이 바뀐 건 참 어렵지만 뭐 그 습관의 힘이란 책 보셨나 모르겠어요. 습관의 힘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습관과 관련된 베스트셀러에서는 행동이 바뀌는 기간이 시간이 뭐 한 달, 두 달, 세 달 단위 정도로 즉 짧은 시간은 아니에요. 같은 것을
새롭게 시작해서 같은 것을 계속 몇 달 동안 유지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그렇게 몇 개월 동안 반복했을 때 그것이 나의 패턴이 될 수가 있다. 이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습관의 변화라는 것은 지금 이 순간 선택의 문제인 것이고, 어, 우리가 어떤 마음이고, 우리의 마음에서 어떤 것이 작동하고, 그리고 그 무언가 작동한다는 것을 느꼈을 때 잠깐 멈추어서 생각을 해보고, 또 용기를 내어서 이전과 다른 선택을 해보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새로운 습관을 또 새로운 관점들을 제공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겁니다. 그 선택의 결과에 대해서 온전히 경험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의 행동이 바뀌는 것은요, 우리가 했던 선택의 결과에 따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 행동이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에 따라서 그 행동이 긍정적이라면 당연히 그 행동이 늘어날 것이고요. 또 부정적이라면 당연히 그 행동은 점차 줄어들어서 소거되게 되겠죠. 근데 확실한 거는요. 이것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는데 좋든 나쁘든 간에 새로운 경험이 우리를 앞으로 끌고 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좋은 경험만 하고 싶잖아요. 우리가 새로운 것을 선택하지 못하는 이유는 좋은 경험만 경험하고 싶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사실은 좋든 나쁘든 새로운 경험들이 우리를 앞으로 끌고 간다. 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말이 있거든요. 뇌는 플러스는 잘하지만 마이너스는 잘 못해요. 뇌는 플러스를 잘한다는 건 이미 우리 머릿속에 담긴 기억이나 생각이나 아니면 좀 이런 스키마 같은 것이 쉽게 바뀌지는 않아요. 근데 어, 마이너스는 잘 못하잖아요. 이것을 빼낼 수는 없거든요. 이미 저장된 것을 빼낼 수는 없는데 플러스를 잘한다는 거는 우리가 앞으로 경험하는 모든 것이 뇌에 담길 거라는 얘기입니다. 즉 내가 이미 낮은 자전거와 관련된 스키마가 내 머릿속에 꽉 짜여져 있다고 할지라도 이것이 고정된 것은 아니고 앞으로 내가 어떤 것을 경험하나에 따라서 그 경험이 이미 기존에 짜여진 그런 스키마의 네트워크 안에 포함이 될 것이고 그렇다면 기존에 가지고 있던 그런 스키마는 희석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것부터 자기 주장과 자기 감정 표현하고 이런 이야기를 해보는 것도 중요하고 관계에 있어서도 이런 여러 가지 새로운 시도를 해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타인과의 관계에서 경계를 설정하기. 이제 관계 때문에 제가 고민하는 분들한테 이런 말씀 많이 드리는데요. 경계를 설정한다는 것은 타인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좀 수비적인 태도를 가져보자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있거든요. 우리의 마음의 영역을 잘 설정해야 되고, 영역을 침범할 때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거부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나한테 갑자기 욕을 하거나 때리거나 나에게 직접적인 손해가 되는 일이라면 그것들에 대해서는 나는 충분히 거부해야 되고 거기에는 내가 에너지를 쏟아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부분이죠. 영역 밖에 있을 때, 애매하게 영역 밖에 걸쳐져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아까 제가 인지 모델 설명드리면서 이런 예를 들었었죠. 앞에 앉은 사람이 뭔가 표정이 어두워요. 어두고 굉장히 불편해요. 네. 그때 우리는 온갖 생각 다 하게 되고 시비를 걸기도 하죠. 너 도대체 왜 기분 나빠하냐? 내가 무슨 잘못했냐? 이러지 좀 시비를 걸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는데 이럴 때 우리 영역을 침범하는 것이 아니면은 내버려둬야 됩니다. 우리 에너지는 한계가 있고요. 우리 에너지를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에너지는 좀 더 소중하고 중요한 것에 써야 됩니다. 근데 애매하게 영역 밖에 걸쳐져 있는 것에 내가 에너지를 쓰고 있는 것은 아니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대인관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은 어, 과도한 예측이나 불편함, 걱정들이 굉장히 많아요. 굳이 생각하지 않아도 될 것들이 굉장히 많죠.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것이 영역 밖에 있는 것인지 안에 있는 것인지를 잘 분류를 해서 영역 밖에 있다면은 불편하긴 하지만 내버려두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떠올랐다가도 금세 수면 밑으로 사그라들고 또 떠올랐다가도 사그라들고 이런 식으로 나에게 찾아왔다가 언젠간 떠나는 것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네. 그 다음에 나대화법도 대인관계에서 좀 도움이 되는데 뭐 이런 거죠. 나대화법의 반대는 너대화법입니다. 너대화법이라고 하는 건 네가 잘못됐고 네가 문제고 너의 말이 문제다라는 얘기인데 나대화법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내 마음을 먼저 열어서 보여주는 거예요. 다툼할 때 네가 한 말이 되게 기분 나빴다라고 시작하는 것보다 내가 좀 속상했어라는 말로 시작했을 때 어떨까요? 상대방과 대화의 물꼬가 좀 터지기 시작할 겁니다. 진짜 사이코패스 같은 상대가 아니라고 한다면 정말 내가 마음이 속상하고 마음이 많이 슬펐다라는 것을 먼저 표현하고 마음을 열어 보여줬을 때 그것에 대해서 공격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죠. 처음에 감정을 먼저 표현합니다. 당신이 한 말이나 행동이 내가 이렇게 느끼게 만들었어.
불편해, 속상해 라고 먼저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나는 당신과 불편해지기를 원하지는 않아 라는 식으로 나의 욕구를 부드럽게 표현을 합니다. 제일 마지막으로는 다음에는 그런 말은 혹은 그런 단어는 이야기할 때 해주지 않으면 좋겠어 라는 식으로 청유형의 문장으로 부탁하는 겁니다. 이런 대화 방법들을 연습을 해봤을 때 상대방이 또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를 한번 관찰해 보시는 것도 좋은 연습이 될 겁니다.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에 가까워지는데요. 그래서 알아차림에 기반한 양육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스키마를 좀 생각을 해본다면 일단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아는 게 중요한 거겠죠. 나는 어떤 사람인가? 스키마는 어떠한가? 꼭 스키마라는 용어로 한정지어서 생각하지 않더라도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나의 대인관계에서 취약한 면은 무엇인가? 제가 대인관계에 대해서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결국 내가 타인과 하고 있는 대인관계가 아이와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얘기죠. 나는 아이들을 어떻게 양육을 하고 있고 또 내가 아이를 대하는 데 있어서 장점은 무엇이고 강점은 무엇이고 또 대체 단점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스키마가 있을 때 이런 이제 대인관계가 관련된 스키마가 있을 때 이렇게 생각하게 되거든요. 결함의 스키마는 이렇게 생각하죠. 나는 아이를 기를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도저히 능력 바뀌고 나는 도저히 엄마로서의 자격이 없어. 이런 스키마가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으로 번져나가겠죠. 불신학대. 아이도 못 믿습니다. 아이도 맨날 거짓말을 한다. 아이가 또 부모를 속이고 있다. 아이가 하는 말 믿을 수 없다 하죠. 이런 식으로 이제 아이에게 굉장히 좀 경직되고 적대적인 패턴들을 보이기도 합니다. 정서적 박탈의 스키마가 있는 경우에는 어떨까요? 귀찮아. 왜 이렇게 징징대는 거야? 지가 알아서 해야지. 왜 혼자서 알아서 못하는 거야? 라는 관점으로 또 양육을 하게 되죠. 버림받음의 스키마는 이런 겁니다. 누군가와 떨어져 있는 것이 굉장히 혼란스럽고 두렵기 때문에 아이도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아이에게 감정이입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이는 절대로 나랑 떨어졌으면 안 돼.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다 아이에게 다 맞춰주고 하려는 행위를 하게 되죠. 이런 식으로 나의 스키마가 나의 건강하지 않은 부정적인 스키마가 나에게 작동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을 한번 알아차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추천드리고 수 있는 좀 더 구체적인 방법을 제가 적어봤는데요. 아까 얘기했듯이 기록하는 거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기록을 하다 보면은 사실 한 일주일, 2주일 정도만 기록을 해보면 내가 힘들었던 순간을 특히나 기록해보면 내가 어떤 것들로부터 힘들어하는지가 보여요. 분명히 보일 겁니다. 한 1, 2주 정도의 이제 일기 같은 것을 쭉 살펴보다 보면은 내가 어떤 촉발 자극으로부터 힘들어했는지, 어떤 것이 나를 힘들게 했고, 또 내가 그때마다 특징적으로 어떤 반응을 하는지가 보일 겁니다. 네. 그런 이제 알아차림을 해나가는 연습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또 육아에 대해서 부부의 피드백과 소통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타인의 피드백이 너무나 중요해요. 나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제가 알아차림을 계속 강조하는 이유는요. 이번 기회에 제가 알아차림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기를 바라는 이유는 웬만해서는 어떤 큰 계기나 사건이 있지 않고서는 내가 어떤 양육 패턴을 가지고 있고 어떤 스키마가 나에게 좀 문제가 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알아차리는 경우가 참 드물다는 거죠. 네, 그래서 타인의 피드백에 대해서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요. 네, 보통 이제 그 남편분이 이건 네 잘못이다라고 얘기하기 시작하면은 또 싸우기 시작하잖아요. 네, 저도 많이 경험을 해봤는데 좀 더 마음을 열고 이런 양육 패턴에 대해서 얘기해 볼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고요. 부부와 함께 육아서적 같은 거 읽어나가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부부 상담 받는 것도 좋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패턴들이 어떤지 또 그 굉장히 가까운 타인과의 관계, 뭐 아이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지만 부부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내가 어떤 식으로 대하고 있는지를 좀 더 객관적인 알아차림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바로 부부 상담이나 이런 것들이죠. 네, 또 이제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일상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이제 마음 챙김 방법들을 연습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